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우한의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발했다고 한 발언이 이미 전해진 바 있죠. 이외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참가했던 G7 외교장관 회의에서 코로나19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주석을 달아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명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G7 외교장관 회의의 성명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모습이라고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발언지임에도 불명한데 발뺌을 하는 것뿐 아니라 먼저 홍역을 치렀다고 다른 국가에게 제대로 처리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호통을 치는 모양새입니다. 주로 해외 대사관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주 프랑스 중국 대사는 프랑스 정부가 국민들이 죽게 놔두고 있다라고 말했다가 이 대사가 초치됐고요.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스웨덴 언론을 협박을 하기도 하고 또 호주 언론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은폐 시도를 비판한 것을 두고 주 호주 중국 대사는 경제적 보복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또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두 강대국에게는 또 다른 패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정글이라고 하죠. 한국의 미래를 위해 섣부른 결정이 아니라 냉정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뉴스를 쪽집게처럼 쏙쏙 뽑아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1타 강사 시간. 오늘도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게 우렁차게들. 네. 쉬고 오셨더니 그냥 목소리들이 좋아지셨나 봐요. 아니요. 일하다 왔지만 이 이브닝 쇼에 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세요? 네, 좋아요. 아, 정말요? 저녁 쇼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뭐니 해도 어제 오후 3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네. 느닷없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내용을 알고 보니 원래 예정돼 있었던 거지만 네네. 국민들은 어제 무슨 사과지? 그래 세 가지. 하나는 경영권 승계 문제. 네네. 두 번째는 무노조 경영에 대한 것. 노조 와해 의혹.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오늘까지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네요. 파장이? 네. 네. 일단은 사과인 듯 아닌 듯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사과라면 자신이 했던 행동, 또 그룹에서 했던 행동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는 빼버리고요. 미래의 법을 어기는 일 없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게 아마도 재판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특히 또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아이한테 그 4세가 되죠. 그 아이들이 아들 딸이 있거든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두 사람한테는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래의 일에 뭐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줄래 해도 세금 내야 돼요. 세금 내고 줘도 돼요. 그렇죠. 쉽지 않죠. 주는 게 뭐 문제는 아닌데. 두 번 그랬잖아요. 에버랜드 전환사채에서 한번 했었고 이번에 삼성물산 협병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못 하겠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이제 워낙 저희도 그 전에 많이 했고 이게 뭐 법적인 문제를 따로 따져볼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2015년이었죠. 메르스 사태 때 이재용 부회장이 그때 이제 사과를 했어요. 사과문을 이제 올렸었는데 이게 사실은 사과문의 정석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썼다고 했었거든요. 이때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부족했던 부분도 얘기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도 얘기하고 몇 번 사과를 하면서 갖춰야 될 것까지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담았기 때문에 요 사과문이 아마 이 메르스 때 이때 이재용 부회장 사과문이 정석 사과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어요. 5년을 건너뛰어서 비교를 해보니 5년 전 사과만 못하다. 근데 사안은 전 다르다고 봐요. 그때는 이제 어떤 바이러스 재난 때문에 병원이 이제 난리가 났었죠. 병원의 잘못도 있었지만 메르스라는 걸 처음 겪으니까 처음에 어쨌든 대형 병원이 우왕좌왕해서 원내 환자들의 감염이 급속히 퍼졌던 겁니다. 근데 사과가 순서가 있잖아요. 먼저 경위를 설명하고 그렇죠. 이 사고를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 무엇을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사죄를 드리는데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겠다 혹은 재발 방지책을 내겠다인데 어제 사과는 여러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영권 승계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서 언급을 한 게 에버랜드와 삼성 SDS.
이거는 선대 회장 때 이야기예요. 이건희 회장 때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편법이 벌어져서 법적 처벌을 받고 예전에 지난 거고 지금은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언급을 안 합니까? 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네. 끼어 있는데 이것도 언급이 쏙 빠졌고 그리고 아까 사세 경영은 하지 않겠다. 첫 번째 자녀들 입장 물어봤냐고요. 그 두 번째 그분들이 나 경영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뭐 또 그 자녀들의 의지가 있는 거고 아직은 이제 20대 10대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세 경영이 이어지려면 지금 젊은 총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20년 이상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2040년경에 4대 세습이 말이 되겠어요? 지금 2020년에도 4대 세습, 3대 세습은 말이 안 되고 아직도 글로벌 컴퍼니가 경영과 소유가 분리 안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난감한 상황에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다 빼고 먼 미래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감성적인 사과, 신용을 한 사과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국민 바라본 게 아니고 전 재판부 바라본 그렇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문이 이게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사과문을 쓸 때 이거는 꼭 들어야 되고 이거는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진짜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이유 막론하고 이렇게 갑자기 사실 여부를 떠나 경중을 오거든 네. 시장 네네네 맞아요. 경중을 떠나 뭐 사실 뭐 그럴 뜻은 없었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뭐 뜻이 왜 없어요? 그냥 다 인정하고 그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다 하고 잘못했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정석대로 나가야 되지 뭐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경중을 떠나서 이유 막론하고 딱 들어도 기분 나쁘잖아요. 주절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5분이라는 짧은 면담 시간 동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싫더라고요.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하다. 당연히 기분이 나빴으니까 나쁘죠.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그걸 뭘. 나중에 이게 엄중한 범죄라는 걸 인식을 하는데 행위를 할 때 몰랐다는 거야. 말이 돼.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뭐 이런 얘기가 안 되는 예전에 야구 선수 경우에 그렇죠. 음주운전 음주운했을 적발됐는데 야구로 보답하겠다. 아니 그걸 야구로 보답해.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으면은 그게 맞는 형량으로 보답을 해야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야구 잘해서 음주운전을 이렇게 보답하겠다. 이 말이 안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과라는 거는 그냥 딱 전공법인 것 같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어떤 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딱 4개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지 참 그렇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사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사과라든지 뭐 탄원서라든지 뭐 재판을 받게 되면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제 세계 최대 성착취물 동영상 사이트죠.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 씨. 이제 부친이 맞는 것인가요? 부친으로 추정이 되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아들에 대한 뭐 안타까움이 아버지로서 있겠죠. 뭐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이제 중형을 받는 것, 특히 해외까지 가서 중형을 받는 게 안타까울 수는 있는데, 자, 이 본인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있어요. 자, 국내와 해외에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건 사과 맞죠. 근데 이 뒤에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아들이 요 다음이 좀 전 문제다. 식생활과 언어 문화가 다른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너무나 가혹하다. 자, 그럼 예를 들면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서 처벌하라. 이태원 살인 사건 결국 불려옵니다. 송환되죠, 범인이. 그래서 법정에서 처벌을 받으면 그 사람이 저는 삼시세끼 스테이크하고 버터를 먹어야 되는데 김치 안 돼요. 네, 한국 음식 못 먹겠으니까 미국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보내줍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옥바라지 하려니까 저 먼 타국 땅에서 정말 그 무서운 이제 덩치 큰 사람들 사이에서 영화에서 보면 무섭죠. 그런데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는 이 부모로서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감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들의 안위만 걱정하는구나. 피해자는 뒷전인가? 이런 이제 의혹을 갖게 되면서 불편한 사과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사실은 관할이 달라요. 이 국가마다 범죄를 따로따로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중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비해서 미국 주법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상당히 셉니다. 자금 세탁하고 음란물 소지죄가 상당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처벌의 문제도 되지 않을 뿐더러
거기 가서 더 큰 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우리는 1년 6개월로 지금 만기 출소할 상황인데 맞아요. 미국에 가면 뭐 최소 20년이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보내려고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어요. 9개 주에서. 데리고 와달라. 9개 주에서? 네. 조치하겠다. 근데 만약에 뭐 이건 얘기는 한데 유럽에서 요구하면 또 갈 수도 있어요. 거기 살고 또 갈 수도 있어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탄원서 안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월드클래스 이브닝쇼 코너에서 이걸 한번 짚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처벌을 받은 그 형기를 채운 이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 가서 똑같이 처벌을 못 받고 그렇게 되면 이게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100년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죠. 대신에 이제 처벌을 안 받은 이제 자금 세탁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가서 형기를 이중처벌 금지 원칙적 적용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법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부분이에요. 검찰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자금 세탁은 아예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처벌 상황이고요. 음란물 소지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처벌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개 다 합쳐서 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이제 감옥이라는 곳, 교정시설 여기가 우리 영화에서만 보지만 좀 많이 험악해 보이긴 하거든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안 가보셨어요? 예. 아까 가보셨을 리는 없었구나. 한국 교도소는 좀 가봤는데. 그렇군요.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보는 영화 쇼생크 탈출 이런 건데 그 영화의 배경은 옛날이고 요즘에 이제 미드라고 하죠.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중범죄자들을 가두는 무서운 뭐 생펄이라든가 전통적으로 무서운 교도소가 좀 있고 그 안에서는 폭력 사고도 종종 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특수한 곳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다 교화 시설이기 때문에 미국이 야만 국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유라 데리고 올 때 그 유럽, 덴마크, 스웨덴 쪽에 감옥은 뭐 TV 시청도 되고 피자 시켜 먹고 이렇게 된다면서 미국도 그렇게 험한 곳은 아주 이 중범죄자들을 약간 형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교화의 목적을 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교도소가 우리 영화나 TV에 보듯이 못 견딜 만한 뭐 섬에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고 알카트라즈? 그 다듬지가 오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건 아니다. 우리는 여행이나 해봤지 미국에 유학생활 하신 분은 김 박사님이신데 그 교도소 왜 가요? 거기 가서 유학하는데 제가. 친구라도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페더럴 프리즌이라고 하죠. 연방 교도. 여기는 그렇죠. 대우가 상당히 좀 나쁘지 괜찮다. 않은. 그래서 아무래도 뭐 유명 인사라든지 고위급도 오고 하니까. 주립, 뭐 이제 시립 그렇죠. 막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뭐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또 워낙 험악한 데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험악한 데가 있다. 우리나라도 왜 흔히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과거에 뭐 청송교도소의 악명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감호소 시절.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는 뭐 한 20년은 나올 것 같다? 뭐 상당한 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실형을 살아야 되고 그 부분이 아직 덜 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환을 요청한 거고 미국에서 2주 후면 결정이 날 겁니다. 아마도 뭐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법원에서 송환을 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도 했고요. 이미 시민단체도 했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만이 아니라 부산시청, 부산 성폭력 상담소 피해자 입장을 좀 이제 상담하고 대변했던 곳이죠. 또 청와대 관계자 등을 법이 많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여기서 일부는 좀 되는데 공직선거법 같은 거 왜 걸었을까? 청와대 관계자는 왜 걸었을까? 미래통합당은 이제 사전에 알았고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했을 거라는 추정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3건인데 이건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될 사안이죠. 저는 고발이 없어도 수사 들어갈 것으로 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친고죄가 폐지된 성범죄고 이거는 이제 가해자 당사자가 내가 이거는 명백한 성추행이라고 인정을 했다. 사퇴까지 했잖아요. 그럼 이것은 가해자가 실토를 한 셈이에요. 다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보호라든가 2차, 3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이것을 사퇴시키지 않고 시기도 4월 말로 조절했던 건데 피해자가 나와서 직접 진술하고 이 수사,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에 피해자가 안 나오면 증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난감해질 수는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고발된 게 지금 벌써 뭐 미래통합당만뿐이 아니라 시민단체도 하고 세 건인데 그래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서 않아요.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주체고요. 네네. 제3자들은 고발을 하게 되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는 2013년 이전에는 친고죄였어요. 네네. 고소가 있어야지만이 처벌. 왜냐하면 성범죄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개인적 장소, 은밀한 장소에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상황상 피해자는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조사는 하겠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못한다면 성범죄가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하더라도 그게 기소까지 가고 처벌까지 가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오거돈 시장이 전 시장이 그러니까 안 보였었잖아요. 잠적하고. 근데 뭐 거제도에 있다고 그랬었나요? 네. 근데 거기서 펜션을 제공한 사람도 범인 도피 방조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라는데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오거돈 시장 얼굴은 대부분 다 알지요. 그렇죠. 그리고 숨겨주면 범인 도피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이게 신고를 하나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좀 적극적으로 도피하도록 도와주고 여기 좀 있으세요라고 했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수사기관이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애매하다. 네. 마지막으로 이 오거돈 방지법은 뭔가요? 부산 시민단체 부산 경남 미래정책이 자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명인데 여기는 여야가 있습니다. 야당이 더 많죠. 이번 총선에서. 그런데 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오거돈 방지법을 제정해달라. 발의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건데 약간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부산시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문제로 사퇴했잖아요. 네. 그럼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국고로 예산을 충당하죠. 저기 사고는 개인이 쳤는데 그 빈 자리에 대한 이 선거 비용을 왜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하느냐? 사고 친 사람이 이 돈 물어내라. 근데 여기선 사고 친 사람이 아니라 이 당이 이 그 지자체장이 속해 있었던 당. 이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비용을 내야 하고 선거 보전금 반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재 조항도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정당 내지는 뭐 당사자가 우리가 흔히 이번에 코로나19에서도 대구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왔고 제주에서도 이미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개인의 사고가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 일부는 타당하다. 법리적으로는 가능해요. 법리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이제 그게 법으로 만들면 더 확실히 소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관행으로 그랬던 경우가 거의 없죠. 생각해 보면 세월호 참사 때 말이죠. 그 장남 유대균 씨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구상권을 청구했어요. 소송에서 패합니다. 국가가. 국가가 돈을 토해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야기들 짚어봤습니다. 네, 뉴스 1타 강사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용인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연휴 기간 강원도 여행 그리고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을 했고요. 또 수원, 성남 음식점, 병원 등을 다닌 걸로 확인이 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졌습니다. 네,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용인 확진자로 인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다시 커졌다라고 봐야 될 정도인지요? 일단 뭐 이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전형적으로 저희가 제일 걱정했었던 이제 연휴 기간에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모습을 드러냈고 또 가장 걱정하는 이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확인된 사례고 또한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 시작될 때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네. 다행히 좀 진단이 좀 빨리 돼서 이제 그 이분이 직장을 가기 전에 진단이 된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은 되는데 만약에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과 맞물렸으면 직장 내에서의 뭐 이제 대량 발생 이런 것도 가능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몇 명이라도 나온다면
국내에서도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물려서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요. 방역 당국도 상당히 긴장했을 겁니다. 네. 자, 특히 이 클럽을 방문을 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개 클럽을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해요. 아마도 뭐 클럽 뭐 하핑이라고 해서 뭐 이곳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한 2,000명 가량의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원 파악이 가능할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새 이제 그 방역 지침 때문에 명단을 네. 적어놓기는 하는데요. 네네. 근데 대부분 이름이랑 핸드폰 번호 정도로 적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거기를 방문하기를 알리고 싶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전화번호 제대로 안 적을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일부는 뭐 들어가다 보면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사실 역학조사를 하기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조건이어서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동시간대에 이제 그 업소에 있었던 사람을 찾느라 아마 그 방역 당국이 상당히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클럽이 사실은 좀 특정한 클럽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내가 거기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서는 분들도 상당히 조금 주저하지 않을까. 뭐 사회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그런 정보들 자체가 공개가 안 됐었으면 오히려 낯설 상황이거든요. 네. 이 상황은. 근데 아마 이제 뭐 기독교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아마 이제 밝혀진 거로 생각은 들긴 드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 언급들을 해서 역학조사를 더 힘들게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렇군요. 아예 그냥 보통 클럽이었다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특정하게 또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나서기 힘들게 만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해외 여행 이력도 없고요. 또 기존 방역망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어디서 노출된지 본인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인 자체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내에 확진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반증하는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숫자가 많지는 않았더라도 아직도 이렇게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다는 거를 전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엄두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의 활성도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유,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이런 상황 때문입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생활방역으로 돌아갔는데 그래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거 뭐 언제 다시 쳐질지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문가분들께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활방역으로 돌아서기 전에 이제 그때도 사실은 이제 클럽에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홍대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클럽이 많고 젊은이들이 또 찾는 경우가 많았고 뭐 클럽 가서 마스크를 끼고 놀지는 않을 거라고 또 생각들을 하니까 그래서 네, 좀 강력하게 행정명령이라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흥업소들 자체가 사실 조절되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잖아요. 네. 마스크 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이제 본인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밀접한 접촉들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끝나고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유흥시설에 대한 이제 행정명령 자체를 이제 권고 수준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 업체는 그래도 뭐 다행히 더 지켜주셔가지고 5월 1일 날 열긴 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바꿨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에서 좀 더 강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 뭐 클럽 이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 방역이 3일째거든요.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활 방역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했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수준의 그런 확진자는 감소하고 가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환자 수가 늘어날 건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선별진료소라든지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이런 상황들이 뭐 이 사례 하나로만 끝난다면요 다행인 상황인데
만약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확진자의 숫자가 만약에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정부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다시 이제 뭐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는 언제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의 추이라든지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감염의 양상들을 계속 분석하면서 그런 준비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다시 뒤돌아서 뭐 상황을 봐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말란 법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고 또 방역당국도 사실 또 그 생활속 거리두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 제시도 이미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내놨던 기준 보고 저하고 교수님하고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과연 될까? 약간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런 부분도 예를 들면은 뭐 헬스장 같은 곳에서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는 되도록 자제하라. 이게 자제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뭐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지금 5개월째 헬스장을 못 가고 있어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샤워하지 말라는 거는 마스크를 벗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한다면 헬스장에 그 샤워 부스를 아예 칸막이를 설치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좀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게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수정된 안들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의견 수렴의 과정들이 상당히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된 부분은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현장의 의견 수렴이 좀 있었으면 더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사실 뭐 운동 막 하고 땀 흘렸는데 샤워를 할까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하고 가지 막 이러고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사람 심정이라는 것이. 자, 이 부분이 또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고3 시작으로 해서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는 바람에 지금 에어컨을 안 틀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에어컨을 트는 것이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창문을 뭐 조금 열어놓고 틀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권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몇몇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나온 논문이라든지 예전에 이제 기체역학과 관련돼 있는 그런 논문들 쓰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에어컨이 틀어지게 되면 기류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 이제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침방울이 나왔을 때 그 기류 때문에 이게 1~2m 안에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제 확산되면서 좀 더 먼 거리까지 확산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 오히려 혹시라도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는 있고 사실 뭐 우려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는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다고 에어컨을 안 틀게 하면 또 덥고 답답하고 이러면 마스크 더 벗게 되고 땀을 많이 흘리면 마스크가 젖으니까 더 답답해지니까 더 벗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제 청취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에어컨의 방향에 맞춰서 그 반대쪽 방향에 그 창문을 열어두거나 이래가지고 어쨌든 공기의 흐름이 이제 그 환기가 잘 되게 하는 그런 구조 형태로 가게 하면 좋겠고요. 에어컨 자체도 너무 이제 그 바람의 세기를 좀 낮추면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설정이 되는 게 있다면 어떤 바람의 세기는 좀 낮춰서 하는 방법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 세면은 그게 더 많이 날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부분이죠. 예. 그래서 바람의 세기를 조금 낮춰서 그 위험도를 좀 낮춰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환기를 반드시 시켜서 공기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그런 바이러스의 농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좀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는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좀 이렇게 놀라운 소식. 저도 사실 저는 이 뉴스를 국내 뉴스가 아니고 저기 뉴욕타임즈 알람에서 봤어요. 네네. 네, 인도 남부 LG화학 관련 공장에서 가스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렇습니다. 7일에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이라는 곳에 있는 LG 폴리머스 인디아 공장의 인근 주인 9명이 지금 유독가스에 노출돼서 사망
사망을 한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은 300명이 입원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AFP 통신은 200에서 500명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이 중에 70명 이상이 의식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주민 1000명 이상이 구역질 증상 등을 느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전 3시쯤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의식을 잃고 길에 누워있는 주민들의 모습이 좀 많이 목격이 돼서 이게 사진으로 올라오기도 했어요. 지금 공장 내에 있는 5,000톤 규모 탱크 2곳에서 가스가 유출됐다라고 경찰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장이 폴리스타이렌 수지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이크아웃 컵 뚜껑 같은 네, 그걸 만드는 소재를 네, 거기 이제 만드는 공장인데 그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3월 25일부터 인도에 전국 봉쇄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좀 적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인력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최소 인력만 근무를 하던 상황이어서 지금 피해가 거의 없고 한국인의 피해도 없는 것으로 일단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근 주민들이 눈 따가움 증상 또 호흡곤란 같은 걸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근 마을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지금 LG화학이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사실은 그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고, 뭐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그래서 LG화학이 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럽 경제가 1929년 세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유럽이 이러면은 사실 그러면 전 세계가 또 흔들 한번 할 텐데요. 영향을 맞죠. 네. 왜냐하면 이제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 유로존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7.7, EU 전체로는 마이너스 7.4%, 그 역성장이 예상된다라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 마이너스 4.5%였거든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질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내 실업률도 지난해 7.5%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EU 쪽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내년에 EU 회원국들의 경제 상태 내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아무리 회복을 해도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더 나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각각 마이너스 9%로 마이너스 9%요?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해서 굉장히 타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차 감염이 현실화되면 EU의 경제 성장률은 추가로 3%포인트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EU가 미국의 1위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과 서비스를 주고받았고요. 중국을 상대로 해서는 두 번째 무역 상대고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는 최대 투자자가 EU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국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EU가 휘청이면 많은 곳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타격을 입으면 또 그 타격이 간접적이나마 우리한테도 올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 우리도 사실 EU랑 교육은 많이 하거든요. 네, 걱정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이 지금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주예요. 50개 중에 몇 개 주죠? 43개 주가 이번 주말이면은 경제 활동을 재개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 해도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전면적인 건 아니고 이제 부분적으로 경제 정상화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일정 수준에서 다시 이제 경제가 재개가 되니까 치명적인 대가가 따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건 전문가들은 그 보건안보센터 존스 홉킨스 보건안보센터가 재가동을 위해서 4가지 기준을 만들었었습니다. 뭐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2주간 감소해야 되고 뭐 모든 의심 증상자를 검사할 충분한 진단 역량이 있어야 되고 등등 이렇게 4가지 기준이 있는데 지금 이 43개 중에 이걸 충족한 주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네, 4개를 다 충족한 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지낸 톰 프라이든 박사의 말로는 이달 말까지 대책 마련이 충분하게 나오지 않으면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이르게 경제 정상화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선을 지금 의식해서 자꾸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경제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어쨌든 사람들은 죽는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무리수를 서서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빨리 재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뭐
그렇죠.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큰일 일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근데 그 와중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에 걸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코로나19 파티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워싱턴 서부의 왈라왈라 카운티라는 곳에서 최근 몇 주 동안 이런 파티가 2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최소 20명이 모였던 한 파티에 이제 참석한 2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감염자들이 젊었기 때문에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입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20명이 모였는데 2명만 확진 판정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게 전해졌고, 근데 미국에서 왜 이러냐면 코로나19 면역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일부러 걸리자라고 집단 면역도 아니고 네, 이렇게 희망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방역 당국이 실제로 이런 모임을 적발한 게 이번에 워싱턴주가 처음이었던 거고요. 여기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곳곳에서 이제 덜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의 감염자들이 가족과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라고 보건 담당 관계자들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를 고의로 수두에 감염시켜가지고 면역력을 얻게 하자, 뭐 이런 수두 파티 같은 행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서도 같은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굉장히 보건 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 황당한 행동들 많이 해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전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행동들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핀란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이야기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하기로 몇 년 전에 이제 결정이 났었고,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자 했었잖아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25세에서 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 우리 돈으로 한 74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2,000명에게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실업수당보다 참가자들이 더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기존 실업수당은 참가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계속 쭉 돈을 줘보고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더니 이 기간에 기본소득을 수령한 사람들의 취업률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하고 같은 기간 그 대조군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한 날이 한 6일 정도 늘어났는데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효과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 우울, 슬픔, 외로움 같은 거에는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감 뭐 이런 것에는 많이 도움을 줘서 또 타인과 사회기관을 더 믿도록 만들었다, 이런 조사는 됐는데요. 이 실험의 기본 목적이었던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가에는 그렇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 그걸 주장했던 거잖아요. 실업수당을 주면은 만약에 취직이 되면 실업수당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이제 굳이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낮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실험을 해봤더니 뭐 별반 큰 차이는 없더라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인데, 다만 기본소득을 받으면 아무래도 좀 이제 안정감이 있다 보니까 삶의 어떤 질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훨씬 나아졌다. 그리고 뭐 남을 돌보는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고요. 돈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걸로 또 조사가 됐고 아무튼 행복감에는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럼 조사됐습니다. 이거 기본소득을 그러면은 성공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 실패로 봐야 되는 건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웨싱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언제 소장님? 항상 말씀드리면 소장님 되는 순간 저는 이 방송을 그만둡니다. 참 어떡하지? 제가 안 그래도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SNS에다가 되게 그 방송을 위한 사명감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부하면서. 네,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책임지기 싫어서 뭐 이 정도로 포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로 관련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IT 세계 변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사실 뭐 누구나 알고 있듯이 온라인 업체가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이제 OTT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특히 넷플릭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최고 선구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 네, 성장하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국내에 있는 IT 기업들도 오늘 이제 주가를 보면은 거의 다 이제 상당히 뭐 신고가 뭐 기록하는 수준인데, 뭐 그 전에 넷플릭스는 더 했죠.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요. 일단 인터넷 사용망, 우리 전 세계에서 인터넷 망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데이터망의 15%를 지금 넷플릭스가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 데이터의 15%를 지금 넷플릭스가 쓸 정도로 네네. 정말 사람들이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늘었고요. 네. 가입자 역시도 1억 8천만 명. 네. 우리나라에서도 가입자 증가수가 엄청납니다. 네. 2017년 5월에 23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19년 2월엔 240만이 넘어갔고요. 지금은 거의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2017년 5월에 비해서 한 3년 사이에 거의 10배 이상 네네. 늘었다고 할 수 있고 야. 결제 금액도 이게 일단은 무료가 아니잖아요. 유료입니다. 그쵸. 유료고 월 사용료를 뭐 10,000원 내외 정도로 이렇게 내게 되는데 결제 금액을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분석 서비스 YZF하고 YZ 리테일이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한 금액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한 달에 한 362억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카드 결제만이고 그거 말고 최근에는 통신사 뭐 결합하면 무료로 주는거나 아니면 앱에서 결제하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뭐 그거 다 포함하면 한 달에 거의 매출이 400억 이상 우리나라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네, 이 정도 규모로 이제 급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돈 진짜 많이 버는데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망 사용료를 못 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냈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내겠다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네, 일단은 이 망 사용료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고속도로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고속도로. 거미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뭐 거미줄도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쉬운 건 고속도로인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4차선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4차선 고속도로에 이제 자동차를 사서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갈 때 톨게이트 비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자동차 이제 그 톨게이트, 그러니까는 그 고속도로를 만든 데가 망을 운영하는 ISP라고 하는데 뭐 이런 데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통신사들이겠죠.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운전자들이 우리 사용자입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일종의 뭐 넷플릭스나 컨텐츠로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쳤을 때 이제 넷플릭스의 얘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긴 한데 자동차를 만들어도 사용자들이 어차피 톨게이트 사용료를 내지 우리가 고속도로에 대해서 비용을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얘기의 주장이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자동차가 갑자기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수준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망 사용자 입장에서 망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 4차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데 이제 너네가 만드는 데이터량이 너무 엄청나서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교통량 자체가 컨트롤이 안 된다. 네네. 그러니까 너네가 돈을 어느 정도 내서 우리가 이 4차선 도로를 좀 빠르게 5차선, 6차선으로 같이 돕자. 라는 이제 개념이 어떻게 보면 망 사용료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쉬울 거예요. 아, 그러니까 4차선 갖고 안 되니까 이거 확장해야 된다. 네, 근데 확장을 통신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신사가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 비용을 한 1, 2천 원 받는데 이걸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너네가 만드는 자동차의 양이 너무나도 많고 아니면은 지금 교통을 하거나 사람들이 뭐 너네 회사 자동차면 너무 타니까 반대로 하면 다른 회사 자동차가 다닐 수 없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니 좀 도와줘서 같이 하자라는 개념이 이제 망 사용료의 개념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는 못 내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넷플릭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못 내겠대요? 다 안 내요? 원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는 망 중립성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왔던 얘기부터 좀 꺼내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망 중립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예전에는 이 통신망, 그러니까 교통 그 이제 도로를 운영하는 사람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자동차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자동차 사건만 밀어주고 싶으면 망에서는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서비스만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B 서비스는 느리게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A만 하이패스 주고 B는 그런 거죠. 돈 잘 내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위 이제 그 컨텐츠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너무 불리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인터넷 서비스든 얼마나 인터넷을 쓰든 간에 누구나 속도를 똑같이 해야 하자.
라는 게 이제 망 중립성의 개념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너무 많이 보니까 거꾸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직까지 망 중립성은 아니지만 뭐 컨텐츠에서 큰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이 이제 통신사와 일종의 그 서로 간의 계약을 맺고 어느 정도 도와주는 형태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네이버는 연 700억 정도, 카카오는 한 300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계약은 다 그 기업 간의 좀 비밀이라서 정확하진 않아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해외 사업자들은 우리한테 돈을 안 내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도 이제 돈을 안 내고 있고 유튜브도 돈을 안 내고 있는데 네. 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우리 같이 돕자라고 할 때마다 해외 사업자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 망 중립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버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국내에 있는 게 아니고 해외에 있는 거고 잠깐 망을 거쳐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안 내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임시 서버의 형태로 캐시 서버라고 하는데 임시 서버를 지금 이번에 넷플릭스가 한 얘기인데요. 임시 서버를 저기 싱가포르에다가 우리가 만들 테니까 거기에다가 빠르게 저장을 해놓고 국내는 그냥 지나가게 할 거니까 너네 망을 우리가 덜 사용하겠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망 사용료 못 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이제 대결 구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를 이제 내라고 하고 있는데 망 중립성이라는 이슈가 있다. 이게 이제 아마도 미국에서는 상당히 네. 또 화제가 됐었던 이슈가 됐었던 일이긴 해요.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갖고 여기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의 주장이 전 세계에서 돈을 다 안 내면 어느 정도 끄덕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는 돈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 맞아요. 그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이제 망 중립성 원칙이 폐기가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통신사들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 인터넷 회사가 너무 그러니까 이 컨텐츠 회사가 넷플릭스가 너무 데이터를 많이 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얘네 속도를 조절하거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가능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회사와 하나씩 계약을 맺고 얼마씩의 돈을 내고 있는 건데 근데 이 논리에서 통신사들이 이야기했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의 100명의 고객 중에 10명만 넷플릭스를 쓰는데 그 10명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써서 90명이 인터넷이 느려진다.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냐? 라면서 이제 소위 소비자들을 딱 이제 놓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입장에서 넷플릭스는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쓰는 양만큼 지금 돈을 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성이냐 아니면 형평성의 문제냐 이런 거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힘이 셌는데 이제 컨텐츠 프로다. 왜냐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회사의 어떤 전체 시가총액이 국내에 있는 통신사의 몇 배를 뛰어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가 오히려 예전엔 갑이었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그런 얘기도 제 기억에는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이슈가 됐을 때도 망 중립성은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독립성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심했고 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정보가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것은 잘 흐르고 어떤 것은 안 흐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왜곡된 정보가 흐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제 중립성이 꼭 보존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많았거든요. 네. 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번에 코로나 이슈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네네. 이제 말씀하셨던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내용이 흘러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은 이런 이 동영상의 트래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해서 뭐 예를 들면 중요한 정보들이 못 가게 됐다라고 할 때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유럽에선 그래서 넷플릭스한테 고화질 좀 중간에 이제 제공하지 말고 중화질 정도만 네네. 제공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넷플릭스가 유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인터넷망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이 좋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좋은 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거 망 구축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이제 거의 회원료도 받고 이제 그 넷플릭스가 어쨌든 구독료를 받잖아요. 그 구독료도 받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망을 사용하면서 돈을 안 낸다는 건 우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내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못 내겠다 하니까 지금 SK 브로드밴드와 이제 넷플릭스가 일종의 소송전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네.
뭐 이게 있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이제 또 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미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컨텐츠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컨텐츠를 제공하는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와 망 제공자 ISP 간에는 계약은 기업끼리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이번에 어제죠. 이제 넷플릭스 소위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 과학기술 이제 법 자체가 한 7부 능선을 통과했어요. 왜냐하면 정보통신방송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대형 CP, 그러니까 아까처럼 넷플릭스나 네이버나 이런 데들이 이제 망을 관리하는 망 품질을 관리할 때 이게 단순히 통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데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이 법안의 이제 취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너네도 돈을 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으로 이제 산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넷플릭스보다 국내에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데들이 이거 법안 만들면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넷플릭스를 잡자고 한 건데 이미 국내에 있는 그 카카오나 네이버는 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 간에 서로 간의 보완제인데 이렇게 되면 법을 이제 돈을 내는 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텐츠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당연히 내는 게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계약을 할 때에 계약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입지가 더 적어질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다고 정말로 해외 사업자들한테 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네,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넷플릭스한테 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구글세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을 제안할 때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많다 보니까 국내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소위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뭐 화풀이 하듯이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 받지 못한 걸 우리한테 더 받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논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은 이거랑 그리고 또 한 가지 N번방 관련돼서도 지금 법안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처럼 이제 N번방도 이제 N번방을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이 이제 법안으로 얘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법안이 비슷한 이유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묶어서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요약을 하자면은 이게 지금까지는 돈을 냈던 게 기업과 기업 간의 어떤 이거를 우리 컨텐츠를 좀 더 빨리 좋게 방영을 하고 보내기 위해서 우리도 좀 뭐 부담할게 뭐 이렇게 된 거였는데 그렇죠. 이걸 법안을 통과시켜 놓으면은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 식이 돼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게 뭐 넷플릭스를 잡을 수도 없을 거고 이렇게 뭐 생각한다고 말씀이시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금액이 얼마큼 내야 되는가에 대한 정산 방식이 지금 클리어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컨텐츠 사업자들에서는 좀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오히려 멍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넷플릭스 더 따라잡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망 사용료 문제, 망 중립성 문제는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뭐라고 할까요? 뭔가 자유로운 영혼들의 공간 같거든요. 조금 기분이. 그래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를 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을 건드리는 느낌이 사실은 듣기는 해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한 내용인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오늘 좀 이해가 되셨나요? 완전 이해됐어요. 다행이네요. 박사님만 이해시키면 제가 볼 때는 IT 대부분 모든 사람들 이해시킬 수 있는 걸로 맞습니다. 네, IT 속으로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2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